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금융결제원의 김필수 차장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남근 의원님을 비롯한 공동주최 의원님들, 그리고 소중한 발표 기회를 주신 김영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한 줄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자산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가치 안정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진행을 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 체계로 편입이 된 스테이블 코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다음에 도지나 트럼프 같은 밈코인하고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도지, 트럼프 이런 것들은 사실 별도의 자산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규제체계로 편입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상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고유동성 준비자산을 통해서 100% 담보자산을 유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지급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중에 하나는 그거 그냥 블록체인 쓴 선불 아니냐, 블록체인 쓴 전자화폐 아니냐라는 것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하고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이동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전자화폐는 발행자의 시스템을 무조건 경유를 하고 보유자들은 발행자와 계약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자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분산원장상에서 직접 금전적 가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발행하고 유통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발행자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전통적인 전자화폐의 차이점이고 가장 다른 부분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현황은 최근에 워낙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장표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국채 등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토큰화된 대금 결제 수단 혹은 화폐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사용자를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의 상거래와 지급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주요 지급결제 사업자들에 의해서 글로벌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냐,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필요하냐, 디지털 화폐가 정말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와 차별화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 활용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거래 은행에 불필요하게 자금을 묶어놓지 않아도 크로스보더 송금이나 결제를 효율화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을 하면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지급 서비스나 담보관리 효율화 등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거래라든지 AI 에이전트 간의 상거래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융자산 그리고 실물자산의 토큰화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대금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화폐의 차별화된 활용 사례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들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예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특히 TMF 사태로 드러난 가맹점 정산대금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디지털 화폐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처분 제한하고 처분 제한의 해제를
매우 용이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 정산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관리를 하면 처분 제한을 했다가 검증된 정산 내역이 확인되었을 때 처분 제한을 해제하고 즉시 가맹점으로 전송을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심하고 빠르게 정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의 정산 주기로 인해 불편을 겪는 플랫폼 입점 업체의 운전자금 조달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폐와 자산의 토큰화 관련 글로벌 정책 제도 동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EU, 영국, 일본, 홍콩 그리고 미국 등 주요국에서 모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관련 입법이 완료가 되었거나 활발하게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분산원장 기반 금융시장 인프라에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예금 토큰의 활용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는 암호자산 시장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 토큰도 결제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향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FTC에서는 지난해 11월에 분산원장 기술 활용에 기반을 둔 비현금 담보 활용 확대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의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노력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의 분산원장 시범 운영 체제 DLT 파일럿 레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발행, 거래, 결제 등의 분산원장 기술을 접목해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법률입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제로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금융시장 인프라를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상의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시범사업을 허용을 해서 규제 당국에서도 신기술의 혜택과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구적인 규제체계 마련에 참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LT 파일럿 레짐이 2023년에 제정이 됐었는데 어제 이제 EU의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ESMA, ESMA에서 이 개선안을 이제 발표를 또 했고 이거는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또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이 이제 발표가 돼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영국도 비슷합니다. 영국도 이제 그 거래 후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결제 기간 단축, 그 다음에 뭐 신용 리스크 축소, 중개자 수 감소 이런 어떤 디지털 증권의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금융시장 인프라 샌드박스 일환으로서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디지털 국채의 시범 발행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를 기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토큰 증권 제도화 논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국에서는 채권, 펀드, 주식의 토큰화가 중심이고 이미 실제로 발행 유통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분산원장 기술 활용이 우리나라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른바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금가분리 정책 기조로 인해서 금융회사의 분산원장 기술 활용마저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분산원장 기술 활용과 가상자산은 전혀 다른 것이고 구별해야 합니다. 민간의 디지털 화폐 발행 유통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늦은 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의 거래 수단을 넘어서 이미 지급결제와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의 이러한 혁신성과 잠재력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기보다는 여전히 막연한 우려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커 보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2, 3년 전과 달리 논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기하적 급수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의 혁신 시도와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 시장, 기술 전반에 전략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해외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MMF 등 낮은 위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토큰화된 주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큰화된 테슬라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공급망 금융, 글로벌 기업의 재무관리 개선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고 불필요하게 묶여있던 자금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 활용은커녕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분산원장 기술 채택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활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내 분산원장 기술 생태계에도 많은 위축을 초래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 기업의 성장이 제약되다 보니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당장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당장 수요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소매결제 부분의 수요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AI 에이전트 같은 새로운 어떤 분야의 지급 결제라든지 마이크로 페이먼트 같은 영역은 기존 지급 수단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업 간 결제, 국경 간 결제, 토큰화된 자산의 대금 결제 영역 등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사례가 발굴될 잠재력이 있고 현재는 상상할 수 없는 활용 사례들도 계속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관한 규율 체계 정비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등 외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로드맵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의 핵심은 발행, 상환, 준비자산 관리 규제로 특히 상한 청구권의 법적인 보장이라든지 적절한 준비자산 관리 규제 등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발행자가 도산하는 등에 대비해서 이용자 보호 방안의 설계도 가치 안정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주요국 사례와 동일하게 법적 여건을 갖춘 비은행의 발행도 허용을 하되 진입 규제 수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기존 지급 수단 내지 지급 결제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 확보 필요성 그리고 규제의 은행 규제 유사성 등을 고려를 하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은행권 발행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수단으로서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율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수단이자 가상자산 거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발행에 관한 규율 체계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규율 체계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통해서 규율 체계를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급수단 활용 관련 유통의 경우에는 정합성을 고려할 때 지급법제인 정금법 개선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아직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결제 관련 혁신 위험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곧바로 정금법 개정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분산원장에서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이전하는 경우와 중개자 등을 통해서 이전하는 경우의 차이라든지 수탁형 지갑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중개자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의 성격 등이 체계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정금법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특례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결제 활용 사례를 점검하고 정금법의 개선과제 검토와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경우 당장 대규모 유통이 되기는 어렵고 제한적 유통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 로드맵을 채택하면 완전한 제도 정비 시까지 통화정책, 은행산업 구조 변화, 거시 건전성 측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혁신적인 활용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과 편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여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 스테이블 코인의 관련 위험으로 제시되는 그 어떤 위해보다 심각한 위해일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성은 국내 지급 결제보다는 크로스보더 국면에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IMF BPM7
등 국제 거래 통계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논외로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결제에 활용했을 때 혁신성은 주로 토큰화된 금융 상품의 거래 원활화라든지 크로스보더 지급 결제 효율화 맥락에서 논의가 되고 관련 활용 사례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지배력 확대에 대응해서 통화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과 유용성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시장 인프라 조성과 시범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제도 등은 금융시장 인프라 샌드박스의 기반이 되기에는 기간이라든지 규제 특례 대상 법령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국에서는 채권, 주식, 펀드의 토큰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토큰 증권 논의는 투자계약 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 등 비정형 증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국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의 발행, 유통, 결제를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금융규제법의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토큰화와 관련한 새로운 관행을 제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규율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허가형 분산원장 기술, 이른바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그에 대한 연구, 국내 기술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금융시장 인프라 조성과 시범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화의 실질적인 효용과 혁신성을 평가하고 법제 개선에 필요한 실증적인 데이터와 지식을 확보해서 글로벌 수준의 미래금융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의 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는 EU,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라는 것들을 이제 지시하는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과 금융 분야 분산원장 기술 활용의 명확한 구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회사의 분산원장 기술 활용을 제약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하고, 금융회사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주요국 규제 정비에 따라서 가속화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 기반 금융상품의 토큰화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CEO 패트릭 콜리스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상온 초전도체다라고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상온 초전도체는 전류가 저항 없이 흐르는 물질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SEC와 JP모건, NYSE 등이 연이어서 미팅을 갖고 주식 등 금융상품의 토큰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이라든지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들도 분산원장 기반의 주식 거래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식의 토큰화 국면에서는 그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토큰화된 화폐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달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이미 천명하였고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모뎀으로 통신하던 시절에 넷플릭스 서비스는 불가능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로 비유되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하여 토큰화된 채권, 주식, 펀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해외에서는 머지않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금융 분야에서 분산원장 기술,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글로벌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디지털 척화비를 걷어내고 우리나라도 글로벌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부족한 것은 제도와 인프라입니다. 민간의 역량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도와 인프라가 제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정합성이 있는 제도만 있다면 민간 금융회사들과 관련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진출해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인가, 그리고 화폐와 자산 토큰화 관련 글로벌 정책 제도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주소 향후 그 전망 그 과제에 발표해 주신 우리 금융결제원 김 실장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그 분산 원장에 대한 그 기술적 이해도, 보통 비트코인 말고 그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관련해서는 뭐 레이어 2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문과생이고 그게서 잘 이해도도 부족하고, 또 근데 단지 그 변호사 하면서 이런 알토코인, 특히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피해 입은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 변론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토론문 내용 중에서 제가 그 발제자의 내용을 리뷰하는 방법으로 해서 4개 정도 그 발제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111쪽입니다. 그 음악과 사진, 그리고 동가 계약, 그 모든 것이 이제 전자적 형식으로 생성되고, 특히 이제 전자식으로 돼 있는데 소유가 됩니다. 소유가 되고 또 거래되는 이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 리다페이라고 해서 홍콩에서 하는 지금 이 벤처 회사인데, 이 리다페이를 이제 깔아가지고 그 명동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제 그 커피를 먹고요. 먹은 다음에 결제를 그 CBDT 그 테더로 커피를 사 먹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거나 그 은행이 미비한 동남아 체류자 내지 불법 체류자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가상화폐 지갑만으로 그 한국 사업자가 아예 CBDT 테더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자지갑으로 그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또 태국의 테더로 해서 태국 등에 송금하는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40억 상당의 그 알토코인을 해킹을 위메프가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위믹스가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사 닥사에 의해 가지고 상장 폐지되었고, 그 위메프가 이제 계약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그 위믹스를 거래했던 그 피해자들이 상장 폐지된 주식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2024년 7월 19일부터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2024년서부터. 근데 최근에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의원 입법에 의해서 지금 발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발제자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별도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지급산으로 가상 자산이고, 또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과 관련해서 가상 자산으로서 그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발제자 입장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는 112조, 제가 다 한 다음에 방식은 저희가 한 다음에 그 발제자가 다시 토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제뉴인법 관련입니다. 그 미국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 국채의 수요처인 테더, 그 다음에 CBDC인 서클 관련 그 1:1 준비금 및 발행자 자격 요건, 준비금 자산 및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AML 그 자금 세탁, KYC 그 고객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뭐 발행자 파산 시 코인 보유자에게 그 우선 회수권을 부여하는 등 이러한 그 발행사는 100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연준 FED나 아니면 OCC 통화감독청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또 100억 달러 미만 소형 발행사는 주정부를 받게 되는 이제 제뉴인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두 번째 섹션에서 발표하신 그 최동원 대표님이 그 비상장 주식회사 증권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한 중앙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혁신금융과 관련해서는 분산원장 기술 디파이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발제는 관련해서는 그 원화담보 스테이블 코인 및 그 국경 간 지급 결제 관련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지만 또 사용되는 그 리플, 이더리움 관련 그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금융시장 샌드박스 등 디지털 그 금융시장 인프라 조성과 시범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그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예탁결제원이나 뭐 다 하는 거는 다 중앙화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토큰화나 뭐 이더리움 뭐 이건 다 분산증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닥사에 의한 그 유믹 상장 폐지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 최근에 그 하루 인베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저 뭐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로 가치가 있어 그걸 맡겨서 그거를 이제 자산 운영하는 그 하루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그 거래 중단을 하면서 그게 원인이 FTX가 그 당시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하는 과정에서 그 증권범죄 합수단 말고도 가상범죄 합수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법이 이제 전혀 흥결된 상황에서 사기죄로 해가지고 한 8,800억 그 사기죄로 고소를 구속 3명하고 뭐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 최근에 이거는 이 하루 인베스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FTX 파산이라는 그 외생 변수가 더 컸다 해가지고 다 무죄를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피해자들이 대량 양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또 우리가 또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리 발제자의 의견을 또 물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그 자금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많은데 이거는 진짜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아까 발제자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이제 사실은 질문하고 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제 의견을 좀 더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외국환 거래법 개정에 대해서 시급성을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토론 주제는 3가지인데요. 외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수요 확장의 이유는 달러와 동일한 구매력이 있는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그 환율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각광을 받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달러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뭐 미국 주식 투자, 미국 펀드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차이점이 없지 않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블록체인의 특성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얼마나 갔는지 전자지갑 형태로 나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탈중앙화가 이제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제 외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는 것은 이제 달러 기반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려는 그 선호도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통화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 게 효과적인 대응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의문이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거기는 외화 달러 기반 자산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자산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게 지금 외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확장세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 외화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에 대해서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입되는 게 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행사에 대해서 뭐 등록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내에 상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장 거래소에서 엄격한 심사라든지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지연 출금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대량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인출이라든지 송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별, 뭐 법인별 뭐 투자 한도 같은 것들을 좀 허들을 도입하는 방식들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것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 외국간 거래법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원화 통화 정책을 지향하는 바가 뭔지가 더 이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뭐 엔화나 위안화나 뭐 이런 것처럼 기축 통화로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인 현실적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축 통화를 지향하느냐, 아니면은 그 해외에서는 사실 원화를 사용할 수 없게끔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용을 좀 우리는 확장하는 거를 원하느냐, 우리는 통화 정책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외환위기 그 IMF를 겪다 보니까 또 이제 통화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결정이라든지 논의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효용성,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해 주셨던 부분을 저도 이제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극심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미국채 수요가 이제 감소하니까 미국채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달러 패권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책임조차도 자기들이 지지 않고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아주 전략적인 압도적인 유리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무역 거래에 있어서 달러로 다 통용이 되고 원화로 결제하지 않고, 또 이제 기축통화가 일단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통화에 대해서 이제 뭐 아까 통화 주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통화량 정책 같은 것들을 할 때 거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수단이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하는 게 맞냐, 민간으로 통화 권력을 이전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활용성이나 확장성 요구는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투자자 수요가 불확실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지급 결제에 있어서는 뭐 신용카드라든지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매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는 없고, 특히 이게 지금 거래가 취소돼도 환급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중앙 통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단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적하셨던 부분, 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다른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서 먼저 구입이 됐단 말이죠.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뭐 스왑 기능을 통해서 외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더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는 어쨌든 뭐 활용성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 국경 간 거래에서, 국제 거래에 있어서 송금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24시간 시차 없이 블록체인으로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 가격이나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지금 현재 스위프트 그 체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건 분명히 이제 장점이죠. 다만 이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거래가 달러 기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상대방이 있는 거래에서 내가 원화 스테이블을 한다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결국에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해외에 있는 협력사들이란 그 코인을 한번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사실은 그런 외환 환 업무라는 게 사실 기존의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적 통화를 유통하는 것을 은행이 아닌 다른
대기업에다 허용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금융당국이나 중앙은행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간 결제에 있어서 결제라든지 송금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AI 에이전트나 뭐 마이크로 페이먼트 뭐 아니면 K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결제 수단 뭐 이런 부분들은 활용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접근성 및 경험 확대가 외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더 오히려 촉발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실물 투자 특히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국내 주식 투자로 가야 되는 유입돼야 되는 자금이 코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규모를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는 제가 시간이 많이 남겠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누구한테 줄 거냐, 누구한테 부여할 거냐. 이거는 뭐 은행은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뭐 당좌 수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지만 그 디지털 방식의 채권이라든지 디지털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송금 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한 준비금 가능하고 감독 당국의 감독 검사, 재무 건전성 기준 준수, 회계 투명 이거 모든 걸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두 번째가 이제 비은행으로서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부여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카카오페이나 다날 같은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 급등했었죠. 사업 역량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미 간편결제 사업을 해서 피지라든지 선불업 통해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금업자가 되면 지금 선불업자로서 그 100% 준비금을 예금이나 신탁이나 뭐 지급 그 보증서 그 같은 것으로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차업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문제는 플랫폼의 과도한 영향력이 집중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사실은 발행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래소를 통한 유통뿐만 아니고 플랫폼을 통한 유통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에 대해서 정보를 독점할 수 있고 정보 독점이 심화되고 폐쇄적인 플랫폼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비금융권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와에도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간편결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카드 결제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카드사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금이 아니고 코인으로 갈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 기반이 은행 자금이 이탈이 되면은 대출에 대한 이제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출 금리가 또 상승하게 되는 그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또 지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혁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또 이제 플랫폼이 가지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플랫폼이 장점이 유통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유통은 하지 말고 발행만 해라고 하는 것도 좀 맞진 않는 것 같고 일정 비율에서는 거래소의 상장을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보조적인 수단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발행을 규제할 거냐 아니면 발행 단계부터 싹을 자를 것이냐 허들을 높여가지고 아니면 발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는데 유통을 할 때 상장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 잡코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도태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정책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통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통화의 속성상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돼야 되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해킹에 대한 송금 해킹에 있었던 부분도 있고 거기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정부가 그런 걸 1:1 담보를 확보했을 때 다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난립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허들은 발행 단계부터 좀 어느 정도 높여가지고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희 변호사님 하시죠. 네.
네, 저는 스테이블 코인 동향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지금 FATF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버추얼 에셋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금융을 얘기할 때는 정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그리고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이 법제에 대한 그 선결적으로 그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통적인 금융 업계에서도 비금융 그리고 기존의 비금융 사업자들이 이제 금융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비대면 거래들이 그냥 증폭적으로 정말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거래를 하시거나 할 때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새롭게 그런 라이선스를 받으면서 계좌를 개설해 보신 경험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송금 기능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이제 비대면 거래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지금 이제 전통적인 금융을 보완 대체하는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탈중앙적 거래 이런 속성에 있어서 당연히 좀 기존의 이제 금융업권에서 고려하고 있었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런 부분들과 노이오 커스터머 이제 KYC 부분들도 선결적으로 모든 이제 금융 거래의 전제적으로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대면 거래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이전에도 현재 가상자산의 거래 혹은 현재 금융업권에서의 비대면 거래에 있어도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실무적인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화 이전에 현재 이제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도 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지명이랑 이제 고객 확인 그리고 본인 확인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부분, 신원 확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법제적으로 실명법에서는 실지명의 확인, 그리고 그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해서 자금 세탁 박지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고객 확인,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이나 다른 부분에서 본인 확인이라는 명칭으로 굉장히 단어가 세 가지로 다 이렇게 그 혼재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권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를 더 나아가서 이제 방통위에서는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서 이제 본인 확인 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서도 이제 전자 서명에 있어서도 이제 내가 나임을 확인하고 있는 방법적인 수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로 이제 통합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은 현재 그 금융실명법의 경우에 있어서 실지명의 확인의 경우는 금융 거래가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의 경우는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지 명의의 확인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법률인데요. 여기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예금, 적금, 부금 등 계좌, 그 흔히 저희가 말하는 플러스 거래, 그러니까 대출 보증이 있는 마이너스 거래가 아니라 플러스 거래에 초점이 두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근데 현재 비대면 거래의 경우는 비대면 실명 확인에 있어서의 모든 실명 확인의 기준을 금융실명법상의 실지명의 확인에 따른 부분을 다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비대면 거래의 경우는 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을 기반으로 KYC도 실지명의 확인, 본인 확인도 실지명의 확인에서 모든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 실명법의 경우는 예금, 플러스 거래에 한정되어 있는 명의인의 확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그 한국 비대면의 경우는 모두 다 이제 실명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지명인의 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129페이지로 조금 같이 가봐 주시면 지금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은 실명법에 기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명법상 그 법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비대면 실명 확인의 경우는 2015년 정도서부터 이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금융회사들의 경우는 2+1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의무적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로 이제 다른 한 가지 수단을 사용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무상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 법제화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혹은 개정이나 그 이후에 혹은 디지털 자산이든 계속적으로 실지명의 확인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옮기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법 제도화는 되고 있지 않은데도 실무상 이렇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과연 내가 본인 확인을 할 때 어떤 방법이 유용하냐인데,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계좌가 개설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본인 확인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플레이어 혹은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는 실명 확인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금융회사로서의 계좌 혹은 그런 확인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도 이제 거래 정보를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 이슈도 같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작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어서는 가상자산의 거래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정보법의 경우는 이제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그 신용거래 정보 제공 이용자라고 해서 이런 전형적인 금융산업의 플레이어들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었다면, 신용정보법에서 이제 개인 신용정보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서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도 도입이 되고 발행이 되게 되면 동시에 이제 가상자산의 거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에 있어서도 신용정보로서 준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금융위원회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제 금융 거래로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또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상자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간의 규제 편차의 해소입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들의 해석에 기본을 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이제 CI 값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가상자산 업자의 경우는 FATF에 따른 이런 KYC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는데, 오히려 가상자산 플레이어들은 이런 처리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의 그런 식별번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에 대한 규제 차익의 해소도 같이 선제적으로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저 토론 저희가 한 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토론 받겠습니다. 예. 네, 그 시간이 지금 12시가 돼가지고 짧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김민지 변호사님 그 토론해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 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가상자산법하고 전자금융법에 이제 이원적으로 규율 체계가 마련이 되게 될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그 의무하고 이제 전자금융업자의 의무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활용할 때 유통사업자들이 이제 전자금융업자들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전자금융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거래를 할 때 현재 그 특근법상 그 의무의 수준이 이제 일반적인 금융회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사항들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이제 다를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아예 없는 상황 혹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기존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표적인 예가 뭐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영역에서 원화를 못 쓰니까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취소 환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요. 이게 지급결제 활용을 시도를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취소 환불에 대해서 굳이 개선을 이제 시도를 안 했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지급결제 활용을 하고,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가 쇼피파이랑 제휴를 했는데 제휴를 하자마자 먼저 내는 게 취소 환불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어가지고 너네들 이거 다 똑같이 갖다 참고해서 써라라고 오픈소스 비슷하게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사실은 취소 환불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술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활용 사례에 따라서 취소 환불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일방적으로 전송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뭐 취소 환불은 사실 컨트랙트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행 지금 뭐 산업 구조에 대한 영향을 계속 좀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활성화될지조차도 사실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신용카드 일평균 결제 금액이 2.4조입니다. M2가 4,0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이게 은행 자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장 스테이블 코인을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다고 해도 가맹점 가가지고 그거를 지급을 할까요?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발행자가 이제 준비자산 운용 수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는 그거를 직불형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자들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가맹점을 위한 어떤 상생에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뭐 인센티브를 이 구조를 짜면서 이제 그 활용을 시도하기 위한 것들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샌드박스부터 시작해서 제한적으로라도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고 우리도 한번 해외처럼 해보자라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위축이 될 정도로 은행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때 그동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실증 연구도 진행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이게 진짜 은행 산업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다양한 또 대책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인용할 때 ECB의 보고서가 많이 인용이 됩니다. ECB에서 은행이 예를 들면 제가 소매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예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면은 발행자가 은행한테 맡기면 이게 도매예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LCR 산정에 있어서 유출률 산정에서 불리하고, 그래서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이 올라가고 그건 결국엔 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사실 신탁으로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치로 하면은 도매예금, 소매예금 문제가 있지만 준비자산을 은행한테 신탁을 하면은 부외자산입니다. 은행 대차 대조표에 계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LCR 때문에 은행이 추가 자본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도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시스템과 제도 디자인에 따라서 영향은 다 달라질 수 있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러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라도 그러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 가상자산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조금 이제 그 논의가 섞인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혹은 디지털 자산법을 통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디지털 자산법을 입법하는 게 맞냐? 지금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이거 2, 3년 전부터 우리 지금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 3년 동안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게 어느 법에다가 넣느냐 맞냐를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일단은 기존의 국회와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중심으로 가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그 다음에 가상자산 쪽에 활용되는 그 유통 관련 규율 체계는 그 다음에 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이용자 보호라든지 이런 규율 체계는 가상자산 2단계법,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법에다가 마련을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당장에 그것까지 완료해서 제도화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정금법은 샌드박스 대상 법령이기 때문에 샌드박스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지니어스법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는데, 지니어스법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규율 법안이죠.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규율 법안 말고 또 이제 클래리티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이제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금융시장 인프라 조성하고 시범 운영에 관한 특별법 말씀을 드린 거는 금융회사들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자본시장 인프라에서 기존에 뭐 전자증권 제도를 활용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EU에서는 이런 분산 원장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기관들이 나와서 예를 들면 앞서 이 세션에서 발표하신 것 같은 것들을 분산 원장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자증권 등록부가 지금은 공부처럼 활용이 되고 있지만 분산원장 기수들 결국에는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분산원장 기록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록을 신뢰하는 것이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기록 관리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고 거래를 여러 가지로 효율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은 모르겠으니 제한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EU와 영국의 샌드박스 제도입니다. 즉 전통적인 금융투자 회사라든지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인 거래소, 예탁결제원 이런 곳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써보는 것을 허용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이 여전히 제도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자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논문에서도 이제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자금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는 건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도 사실 그 자금의 정의에 포함이 되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